일단 연산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편인데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연산에서 속도나 정확성이 전혀 밀리지가 않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5장을 뭐 30분에 풀 수 있는데 연산 속도 느리면 5장을 뭐 1시간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시간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럼 진도를 진행하는 데 속도감도 달라지고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확실하게 연산은 속도랑 정확성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궁금해하신 심화나 뭐 선행이나 이런 것들 나가시면 수학 최상위권 안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으로 활동하는 김민입니다. 저는 유초등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수학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 6세부터 9세 친구들을 위해서 연산학습에서 꼭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 6세부터 7세의 친구들은 이때부터 연산학습을 많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연산학습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연산학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때 되게 쉽게 연산 문제집을 고르고 아이들한테 풀리고 뭐 맞추고 다시 고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그냥 반복적으로만 하시고 아이들한테 수에 대한 이해나 수책에 대한 원리를 이제 깨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 갖는 편인데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아이들은 연산학습을 기계적으로 하게 되고 아직은 그냥 쉬운 숫자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더하기나 빼기의 답들을 외우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적인 연산학습이 되지 않도록 연산 원리를 잘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수체계를 익히는 겁니다. 수체계가 어떤 걸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수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지를 아이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수학 교구로는 수백판이라는 교구가 있는데요. 수백판은 1부터 100까지 놓여져 있는 교구인데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면 뭐 10씩 작아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10씩 커지거나 뭐 왼쪽 오른쪽 이동하면 1씩 작아지거나 커지는 등의 그런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교구입니다. 이런 교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은 수에 대한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연산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수백판 교구를 잘 활용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책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백판 칩 몇 가지를 골라놓고 그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6의 칩을 선택하고 그 16이 몇 번째 줄에 있는지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 줄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 수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가 어떤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6을 골랐는데 1부터 하나씩 다 세면서 16의 위치를 찾는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아직 수체계가 정확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 1부터 20 또는 1부터 50,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수의 범위를 천천히 넓혀가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산학습을 진행할 때도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진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복습을 조금 더 지속하거나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만 6세, 7세 친구들이 더하기 빼기를 이제 익힐 때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연산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있는 연산 문제집보다는 문제 유형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연산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연산하면 굉장히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 수가 많지 않거나 문제 유형이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이들 연산학습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교구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백판 외에도 여러 가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드게임들을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연산의 지루함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할 때 머릿속으로 더하기 빼기 연산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암산을 시도하기 때문에 암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또 부분도 보드게임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산은 무엇보다 처음 시작하는 진도나 교재 선택이 가장 중요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를 일단 모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보시든 영상을 보시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진도에서 시작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도 일단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끔 여기서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는 그냥 6세니까 6세가 많이 푸는 문제집 이렇게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도 타고난 수감이란 게 있어서 그냥 가만히 6세가 되어서 당연히 수세기를 잘하거나 수를 잘 익히거나 숫자를 빨리 뭐 이렇게 캐치한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은 숫자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수를 잘 세고 수 양을 빨리빨리 캐치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됐을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연산 문제집들을 하나씩 한 가지 정해서 그 앞에 진도표를 보시면 이제 진도에 이렇게 세부적인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스타트하면 좋을지 예를 들면은 아이가 사탕 2개랑 사탕 3개를 합치면 사탕 5개인지가 손가락을 세면서 해야 되는 친구들이면 그러면 수세기를 해야 되는 연산 문제집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손가락 세지 않고 사탕 2개랑 3개는 5개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양에 대한 감각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니까 연산 문제집에서 바로 뭐 5범위 또는 10범위 안에서 연산 문제집을 바로 시작을 하셔도 이제 무리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나서 매 권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다음 거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집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계속 매일 하루에 1~2개씩 물어봐 주시면서 아이의 반응을 체크하시면 아이가 듣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 아니면 듣고 뭐냐고 다시 물어보거나 대답하는데 이제 3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나 이러면 지금 이 책에 대한 비슷한 거를 다시 다른 출판사 다시 비슷한 내용을 또 풀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복습을 선택하시면 그럼 굉장히 짜임새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교재를 선택하고 그냥 그것만 쭉 따라가면 연산이 완성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 그 수준에 맞춰서 중간에 어떠한 교재로 복습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할지 그런 것 체크하시면 좋고요. 워낙에 연산은 긴 호흡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순간 이제 엄마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룰을 좀 잘 정하시면 좋아요. 아이가 나는 하루에 한 장 하고 싶다. 그럼 정말 하루에 한 장 하는 그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가끔 아이가 재밌어하거나 쉬워해서 막 더 많이 풀고 싶다고 해서 막 많이 풀다가 또 하기 싫어하면 또 며칠 안 하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학습 진행하시면 연산은 제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의 학습량을 잘 정해서 지키는 거 그리고 가끔 아이가 하기 싫어하면 연산 안에서는 좀 문제가 반복적이니까 반복적인 걸 조금씩 덜어내주면서 반복적인 거는 뭐 엄마가 풀고 아이가 채점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요령을 바꿔서 아이들한테 좀 중간중간에 그런 좀 숨통을 좀 트게 해주시면은 그럼 덜 지루해하고 이렇게 끝까지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만 8, 9세 친구들이 연산학습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덧셈 뺄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익히는 부분입니다. 자, 더하기 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는 것은 1학년과 2학년에 거쳐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2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는 2자리 더하기 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연산 파트에서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익히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를 좀 다양하게 하는 연습의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수를 쪼개서 하는지도 아이들한테 말로 설명하게 유도해 보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숫자에다 적용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아이들이 연산
연산 감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덧셈 뺄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때 아이들이 6 더하기 7을 배울 때 뭐 7을 10으로 만들고 6에서 3을 가져와서 뭐 10 더하기 3으로 계산한다, 이런 것들 한 자리 한 자리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두 자리에서 오면 그냥 받아올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6 더하기 7하고 받아올림 1 쓰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익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48 더하기 뭐 73이다. 그럼 48을 50으로 만들어서 73에서 2를 가져와서 50을 해주고 50 더하기 72면 그러면 받아올림 하는 게 좀 줄어드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암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뺄셈이면 뭐 아이들이 12 빼기 7일 때 10에서 7을 빼고 나중에 2를 더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아이들이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 한 자리에서 배웠던 더하기 빼기를 두 자리에도 좀 적용해서 하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덧셈 뺄셈 처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답을 잘 구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연산을 좀 완벽하고 속도가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수를 볼 때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야 자기만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단편적으로 받아올림이나 내림만 가지고 답을 처리하니까 그 방법 외에는 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해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산이 느려지거나 많이 틀리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 8, 9세 때 반드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하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덧셈 뺄셈 답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실제 곱셈은 이제 2학년 때 나오고 나눗셈은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는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런 연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곱셈을 익히고 나서 나눗셈을 바로 이제 연결해서 익힐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곱셈을 원리를 익히지 않고 그냥 구구단을 외우게 해서 바로 문제를 풀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구단을 원리 없이 익히게 되면 아이들이 곱셈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 특히 응용이나 심화 문제에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냥 단순히 6 곱하기 8이 48인 걸 답을 구하는 게 곱셈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다는 거, 그리고 뭐 몇에 몇 배, 몇십 몇 묶음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곱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익혀놔야지 그것보다 수를 더 크게 해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도 한 번에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구구단만 외우게 되면 매번 곱셈을 자리값을 늘려서 배울 때마다 아이들은 새롭게 배우는 것처럼 익히게 돼서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연산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곱셈은 원리를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구단을 익히게 하는 것이 알맞은 순서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8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2를 8번 더하는 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2를 5번 더한 거에다가 2를 3번 더한 걸 합칠 수 있고, 또 2를 6번 더한 거에 2를 2번 더한 걸 합칠 수 있고, 이렇게 더하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곱셈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 나중에 3학년 때 배우는 뭐 48 곱하기 7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48을 7번 더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덧셈을 이용해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연산을 내가 배운 걸로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도 풀 수 있네, 그럼 내가 더 복잡한 숫자가 나와도 나 이거 해결할 수 있겠네 라는 것에 성공 경험을 갖다 보면 아이들 수학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 곱셈 파트 진행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곱셈을 배우고 나서는 나눗셈의 개념을 아이들이 익히게 되는데요. 나눗셈도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은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명칭이 소개되진 않고요. 문제로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예시는 사과가 12개가 있는
있는데 6명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이 사과를 몇 개씩 갖게 되는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과 12개가 있을 때 한 사람한테 2개씩 나눠주면 몇 명이 갖게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 똑같이 12 나누기 2로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 어머님들도 그렇게 나눗셈을 알려주시거나 아이들도 그 문제 상황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답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문제는 6명한테 1개씩 나눠주면서 하나씩 나눠주고 다시 또 하나씩 또 나눠주면서 등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한 사람한테 2개씩 줄 거니까 한 번에 2개를 빼는 거죠. 그래서 12에서 2를 몇 번을 빼면 0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12에 2가 6번 들어가는 이 개념을 갖고 있는 포함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이 좀 이해하고, 이 등분제랑 포함제 이런 이름은 아이들이 몰라도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비슷하게 따라 만들게 하게 하시면,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구분해서 아이들이 익히게 되고, 나중에 분수 나눗셈을 배우게 될 때 아이들이 정말 빠르게 익히고 분수 나눗셈에서 헷갈리지 않고 개념을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눗셈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돈 계산인데요. 아이들이 4학년 때 큰 수에 대한 이제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만, 억, 조 이런 단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큰 단위의 숫자를 경험할 일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좀 적죠. 특히나 요즘에는 아이들이 현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무엇을 사지 않고 대부분 카드를 이용해서 뭐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큰 수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만이나 억, 조 이런 수 개념을 뉴스 같은 그런 기사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좀 접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몇만 명의 관중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야구장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나, 저 정도면 저렇게 많은 인원을 몇만 명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숫자로는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아이들하고 생활에서 듣고 좀 말하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이 좀 익혀져야 나중에 큰 수에 대해서 원리를 배울 때 아이들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때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보드게임이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어른들도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땅을 사고 뭐 물건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큰 단위의 수를 더하기 빼기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좀 더 수에 대해서, 큰 수에 대해서 원리를 좀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하면 그 선택할 수 있는 사교육이 크게는 교과, 사고력, 연산 이렇게 있는데요. 교과나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대한 선택지도 많고, 정말 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가르치기 부담되거나 뭐 아이랑 싸우면서 관계가 이제 부정적일까,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이유에서는 선택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연산은 생각보다 사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산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 하는 이런 루틴이 조금 더 정해져 있어야지 이제 효과가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을 가서 많은 양을 배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집에서 어떻게 과제를 진행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연산을 진행하는 그 진도나 문제집 선택하는 이런 방법들을 아시면 충분히 엄마표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속도나 정확성의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엄마는 좀 확실하게 체크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산은 사교육의 도움을 좀 받지 않고 어머님들이 앞부분을 먼저 작업을 잘 해주시면은, 그럼 나중에 고학년 때 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내준 연산 문제집 과제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냥 학원에서 교과나 사고력만 시키면서 쭉 따라가도 무리 없이, 구멍 없이 잘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5, 6, 7세에 다 해당하는데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좀 손을 움직여서 활동할 일이 적잖아요. 특히나 스마트 기기에 많이 노출되니까 사실은 뭔가 뭐 점토를 만진다든지 놀이터에 가서 모래놀이 하는 이런 기회가 사실 적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학습식 형태에 많이 다니다 보면 훨씬 더 이런 활동적인 게 노출 적다 보니까 손의 힘이 약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손의 힘이 약하면 내가 글씨를 잘 쓰고 싶고 내가 쓰고 싶은 숫자를 신경 쓰느라고 내 머릿속을 연산하는데 생각이
힘들어요. 머리가 지치는 거죠. 내가 손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연산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색연필로 쓸 때 숫자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걸 점점점 줄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연필로 넘어가서 연필로 올바르게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네모칸 안에 숫자를 바르게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가 돼야 연산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답을 그 네모 바깥으로 크게 쓰든 말든 답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티가 안 나겠지만 학습이 거듭될수록 아이들이 지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연산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걸 써내는 거에 급급해서 좀 올바르게 실력 향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고학년 가서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풀이를 써줘야 되는데요. 손의 힘이 약한 채로 계속 학습을 해온 친구들은 그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를 풀 때 풀이를 바르게 쓰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보지도 못하게 쓰니까 또 그것 때문에 더 잘 틀리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정말 아이들한테 뭐 숫자 그 쓰기 연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몸에 배어버린 거라서, 그래서 유아 때 시작할 때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준비가 된 상태로 시작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세 때 시작해도 늦지가 않고 8세 때 시작해도 늦지가 않은데 너무 막 5, 6세 때 아직 손에 힘이 약한 친구를 연필부터 쥐어주시면서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끝으로 이제 엄마표를 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딱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들이 수학에 대한 좀 걱정이나 그런 불안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다 전달이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 6살 친구가 우리 엄마는 제가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좋아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했어요. 유아부터 초등까지는 얼마든지 수학을 좀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지금 이러니까 얘는 수학 안 되겠다 이렇게 초등 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어떻게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기회는 오니까 절대 초등 때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수학에 대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엄마가 먼저 보이시지 않으시면 어떻게든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그런 엄마의 반응, 눈빛, 표정을 보면서 다 느끼고 있어서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아이들한테 전달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아이들은 절대로 수학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을 먼저 이렇게 예상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할 때 조금 더 아이들한테 반응을 보이는 부분에서 조금 세심하게 이게 신경을 써주시면 아이들은 수학을 좀 더 긍정적이고 즐겁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좀 기반이 되어야지 수학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산할 때 틀리든 틀리지 않든 절대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틀린 문제가 나왔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뭐 틀렸어 그럼 다음에 다시 하자, 이렇게 좀 쿨하고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엄마표를 반드시 잘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